에? 공룡이 돌을 걸어가서 발자국이 찍힌 거 아닌가? 크고 무거운 공룡이 돌 위를 쾅쾅! 그래서 나도 모래를 쾅쾅 밟으며 아주 진하게 발자국을 남겼는데? 아닌가? 다른 특별한 비밀이 있나?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 숨은 과학을 쏙쏙 찾아가는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아르켜주게스의 발자국이 먼 미래에 화석으로 남는다? 그럼 옛날에 살았던 생물과 그 생물이 생활한 흔적은 모두 다 화석으로 남아 있을까요? 과연 이 공룡 발자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볼게요. 지층 속 생물의 흔적, 화석. 화석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지층? 지층은요,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지난번에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혹시 죽은 생물 위에 퇴적물이 쌓여서 화석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리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화석 모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화석 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특별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찰흙 반대기, 그리고 조개 껍데기는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알지네이트 반죽이라는 이 반죽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건 바로 치과에서 이를 본뜰 때 사용하는 반죽이에요. 선생님도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껌덩어리 같은 걸 주시면서 잠깐 물고 있으세요 하시더라고요. 잠깐 물었는데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몇 분 지나고 나니까 이 반죽이 굳어서 선생님 치아 이 모양 그대로 본이 떠지더라고요. 바로 이 반죽을 이용하면 우리 화석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준비물은 왜 사용되는 것이며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화석 모형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잡사에서는요, 여러분, 26페이지 화석 모형만 여기 있죠?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찰흙판, 찰흙 반대기, 조개 껍데기, 알지네이트 반죽을 준비합니다. 먼저 찰흙판에 찰흙 반대기를 올려놓아요. 그러고 나서 찰흙 반대기 위에 조개 껍데기를 올리고 손으로 눌렀다가 떼어냅니다. 이제 찰흙 반대기에 생긴 조개 껍데기 자국이 모두 덮이도록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어요. 알지네이트 반죽은 보통 2분 정도의 시간 안에 금방 굳기 때문에 반죽을 붓기 직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알지네이트 반죽이 다 굳으면 모형 자국이 잘 드러나도록 찰흙 반대기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세요. 짜잔! 화석 모형 만들기 완성! 자, 이렇게 우리 화석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다면요, 여러분이 실험 관찰에 이 완성된 화석 모형을 잘 보면서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 똑같이 봅시다. 화석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찰흙 반대기에, 찰흙 덩어리죠, 반대기라는 게. 반대 조개 껍데기를 꾹 찍어 놓은 이걸 프레스는 PRES, 프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거 임프린트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impression, 인상, 이미지, 가슴에 꾹 찍히는 거야. impress, 프레스 누른다는 거예요. 안으로 in, 발음상 impression이죠. impress, 꾹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떼면 하면 자국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위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이렇게, 이거 금방 굳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에서 본 뜰 때, 이빨 본 뜰 때, 틀니나 금리 같은 거 넣어줄 때요,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제 모형으로 잘 변형도 되고, 얼른 호호 불면 금방 또 마르기도 하고, 그거를 금방 또 틀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바쁜 의사 입장에서 볼 때 빠른 시간에 환자들의 본을 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알지네이트 반죽이. 이걸 요 틀 따라서 붓는 거죠. 그러면 이거 금방 굳으니까요. 붓고 나면 그걸로 이렇게 뜯어내면 요 모양이 나올 텐데요. 근데 웃긴 건 이제 찰흙 반대기에 찍혀있는 조개 껍데기의 모습은 조개 무늬에 따라서 움푹움푹 오목하게 패여 있고 줄무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르고 나면 이게 그대로 찍히면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줄무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다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으면 원래 조개 껍데기가 나오죠, 원래. 네. 원래 조개 껍데기에서는 무늬가 볼록했기 때문에 찰흙 반대기에 찍어줄 땐 그게 밀고 들어가니까 오목해지는 거예요, 상대 쪽은. 그러니까 우리 쪽은 조개 껍데기가 봐봐요. 울퉁불퉁했을 테니까, 이런 모양이었을 테니까, 얘가 이 찰흙 반대기에 이렇게 찍혀 들어가면 얘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목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찍힐 때는 이렇게 해서 봐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차락반대기에는 오목하게 패여 있는 줄무늬 모양이 나오고 이 원래 알지네이트로 만드는 건 똑같은 모양을 본을 뜨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본을 뜰 때는 원래 조개랑 똑같이 볼록한 줄무늬가 생기겠죠. 그럼 이 화석 모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일단 모양이요. 부채 모양, 바로 이렇게 조개 모양이 그대로 드러났죠. 조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관찰할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조개에 있는 이 무늬 있죠? 줄무늬가 보인다라는 것을 쓸 수 있겠네요. 여울샵스에서는 이제 알지네이트 반죽으로 만든 조개 껍데기는 볼록하고 줄무늬가 있다 이거죠. 이제 이 아랫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화석 모형 보니까요. 실제 화석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죠? 그럼 이번에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해 볼까요? 여기 화석 모형이 있고 실제 화석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공통점부터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화석 모형 만들기와 실제 화석이 여기 있죠. 왼쪽에 있어요. 차락반대기와 이것이 또 조개 껍데기, 알지네이트 반죽 등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당시에 실제 상황에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차락반대기는 근데 옛날 그 땅이야. 지층이라고 좀 멋있게 표현하면 지층. 땅이야, 땅. 쉽게 말하면 땅. 두 번째로 여러분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체죠. 생물체. 그죠? 조개 껍데기가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 찍어 누르고 처음엔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서 지는 게 폭 파묻혀서 죽겠죠 물고기가. 그 다음에 뭐예요? 뼈라든가 이런 단단한 것들은 이렇게 자국이 남고 나머지 것들 살들은 다 이게 다 분해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뼈가 이렇게 찍혀 있는 채로 이 위로 다시 진흙이 덮어서 이제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햄버거 모양이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뼈들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이게 녹아버려서 없어지고 후지부지 돼요. 그래서 구멍이 빵꾸뻥 난단 말이에요. 그 뼈 모양 덮인 햄버거 안에. 그럼 그 자국으로 다른 물질들이 스며들어오면서 다시 또 딱딱한 물질 굳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알지네이트 반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물질이 이 구멍으로 이 거푸집 모양으로 생긴 구멍으로 뭐 흘러 들어오면서 생성돼서 굳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개 껍데기가 여기는 찍어서 뗐지만 실제로는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녹아버리는 거죠. 이 위로 덮여버릴 다른 지능이. 그래서 그 안에서 마치 붕어빵처럼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 구멍 사이로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그걸 채워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알지네이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껍데기는 그 생명체 자체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알지네이트 반죽은 그 구멍 사이로 이 생명체의 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가 여기 실제 실험에서 우리는 이거를 드러내버리잖아요. 이렇게 껍데기 찍고 빼지만 옛날에 실제 환경에서는 이게 그냥 그대로 있겠죠. 이게 녹는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고 오래 살 때면서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알지네이트 반죽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알지네이트 반죽은 쌓이면서 그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굳어버려서 화석 덩어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지네이트 반죽은 바로 그 사이로 스며들어온 퇴적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알지네이트, 이게 다 배웠던 거죠. 알긴산, 그래가지고 뭐예요? 알긴산. 여러분, 그 미역이라든가 미끈미끈한 거 있죠? 미끈한 거. 그 해조류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거 있잖아요. 우뭇과살이나. 그 알긴산하고 비슷한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알긴산, 알지네이트, 뭐 알긴산, 나트륨 다 비슷한 거예요. 이름들이 다. 그래서 알지라는 게 자체가 원래 해조류를 알지라고 해요. 알지.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점액을 이용해서 그걸 굳혀서 우리 모형 석고로 뜨기도 하고 아까 말한 그 틀을 만들 때도 쓰고. 일단 우리가 만든 화석 모형 이 모양, 실제 화석도 이 모양, 부채 모양, 그렇죠. 바로 조개 모양이죠. 모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줄무늬 있죠. 실제 화석에도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 모양과 무늬가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그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 화석과 화석 모형 비교했을 때 단단한 정도 생각해 볼까요? 이 화석 모형은요, 만지면 말랑말랑해요. 힘을 팍 줘서 만지면요, 찢어지기도 하고 부서집니다. 하지만 실제 화석은요, 굉장히 단단하죠. 이렇게 실제 화석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또 색깔과 무늬 볼까요? 어때요? 오, 여기 실제 화석이 훨씬 더 선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 화석 모형을 만들 때는요, 시간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하지만 실제 화석은요, 몇 분 만에 만들어지지 않겠죠. 정말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적어볼까요? 그래서 공통점은 모양과 무늬가 실제랑 똑같다는 거죠. 화석이 됐든 알지네이트 모형이 됐든 실제로 실제 화석과 모양과 무늬가 똑같다. 알지네이트로 만든 모형과 실제 화석 모형을 비교해보면 모형과 무늬가 같다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면 뭐죠? 실제 화석이 훨씬 더 단단하죠. 단단하고 오랜 세월 굳어지다 보니 더 단단하고 색깔과 무늬가 훨씬 더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또 차이점이 있죠. 예, 잘 적으시고요. 네, 적으세요. 여기 다 적었으면 이게 사실 밑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좀 흩어져 있어서 여기 밑에 생각 키우기 보시면 화석 모양과 실제 화석의 다른 점이 뭡니까? 더 단단하다든가 더 오랜 시간 걸린다. 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죠. 모양과 무늬가 비슷하다 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모아서 이쪽에 넣는 것이 한눈에 보기도 좀 좋죠. 그럼 이제 중요하죠. 바로 화석 모형 만들기 실험으로 화석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추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실험과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이 각각이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찰흙 반대기입니다. 여기 찰흙 반대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 흔적이 남았죠. 우리 생물의 흔적은 어디에 남는다고 했죠? 바로 지층에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찰흙 반대기는요, 지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조개 껍데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층 속에 생물의 흔적이 남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찰흙 반대기에 찍힌 조개의 겉모양, 그러니까 여기 이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알지네이트로 만든 조개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것을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뭐 만든 거예요? 맞아요. 화석 만든 거죠. 바로 화석을 뜻합니다. 이렇게 화석은요, 이 모습이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 모습 그대로 형태가 보존되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이 무엇인지도 알아봤으니까 그렇다면 이 화석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찰흙 반대기는 똑같이 노란색 칠했죠. 지층에 해당한다. 조개 껍데기는 그 생명체, 고생물체죠. 오래된 거, 고생물체, 오래된 고생물체라고 하죠. 그걸 고생물체. 자, 조개 껍데기 자국이나 자국이라는 것은 이제 움푹 패인 모양이잖아요. 예. 자국이나 아니면 그 알지네이트 반죽 같은 것들은 퇴적물이고요. 퇴적물, 거기에 쌓인 퇴적물. 그 다음에 퇴적물.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쌓이다가 그 위로 또 덮여지게 다른 것들이 막 덮여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물고기가 막 헤엄치다가 윙 하다가 이제 쭉 하고 죽어요. 그럼 이게 여기 연못 바닥에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로 이렇게 다른 진흙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뭐 태풍이 밀려올 수도 있고 하다면 비가 많이 세차게 불다면 물속이 막 이제 흙먼지가 일면서 이 안에 덮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덮여요. 그래서 마치 무슨 햄버거처럼 안에 갇힐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녹으면서 이 안에 붕어빵 모양이 생기고 그 안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이죠. 이런 수도 있고요. 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같이 강력한 태풍 같은 거 이렇게 덮이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덮여요. 오랜 세월 덮이는 겁니다. 이렇게 덮이면서 이 덮이는 과정에서 녹아지는 뼈들이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바로 다른 성분들이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붕어빵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위로 천천히 선생님들 이게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과정에서 흙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 물 속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성분들이 이 속으로 흘려 들어가면서 빈 곳을 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퇴적물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쌓여서 안에 성분들이 녹아버리면서 그 빈 곳을 채워버리면서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는 거, 마치 미라 틀처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알지네이트나 조개 껍데기 자국은 퇴적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퇴적물. 또 그게 굳으면 또 화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이 퇴적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지네이트를 여기 보세요. 알지네이트 반죽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우리 잡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퇴적물이 굳으면 뭐가 되죠? 화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퇴적물이 굳으면 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는 화석이지만 조개 껍데기 자국과 알지네이트로 만든 이 틀은 화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잘 보시면 조개 껍데기는 생명체이지만 조개 껍데기 자국이나 알지네이트
또는 이런 것들은 퇴적물, 그게 굳어서 된 거 화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핑크색이 다 같은 애들이란 뜻이에요. 떡으로 추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조개 껍데기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개와 같은 생물이 죽어서 어딘가에 운반이 되었다라는 걸 뜻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요, 이 조개 껍데기를 꾹 눌렀어요. 눌렀다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뭔가 눌러진다? 우리 퇴적암 공부할 때 무엇이 퇴적물을 꾹 누른다고 했죠? 맞아요. 이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꾹 눌러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죽은 생물 위에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개 껍데기를 눌렀다 떼고 거기 남은 자국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었잖아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렇게 죽은 생물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녹아요. 녹으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이 그대로 굳어지기도 하지만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다른 물질이 채워지기도 해요. 그것을 나타내려고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죽은 생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짠 하고 화석으로 발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지네이트 반죽을 이렇게 액체로 부었는데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흙이나 이런 것들이 덮이는 과정에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흘러들어와서 구멍을 메꾼다 그랬죠, 아까. 그걸 상징하는 알지네이트 반죽은. 반죽이 굳은 이거는 이제 화석 모형인데 옛날 화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은 것은, 그리고 요 끈적끈적한 것은 그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서 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라고 추리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우리 추리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자소서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자소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모형을 만들어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실험용 장갑, 찰흙판, 찰흙 반대기, 조개 껍데기, 알지네이트 반죽을 준비합니다.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손으로 누른 뒤 떼어냅니다. 조개 껍데기의 자국이 모두 덮이도록 알지네이트 반죽을 붓습니다.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으면 찰흙 반대기에서 떼어냅니다. 찰흙 반대기에 찍힌 조개 껍데기의 모습을 보면 오목하게 패여 있고 줄무늬가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반죽으로 만든 조개 껍데기의 모습을 보면 볼록하고 줄무늬가 있습니다. 실제 화석도 화석 모형과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이 과정을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27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 여기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요,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이렇게 운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운반된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 위에 무엇이 쌓인다고요? 그렇죠. 바로 퇴적물이 이렇게 두껍게 쌓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쌓인 것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그림을 보니까요, 여러 층도 보이고 줄무늬도 보입니다.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지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속에 묻힌 생물은요,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그려져 있죠? 이 말은 지층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런데 깎였는데 아직도 눈에 안 보이죠? 이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다섯 번째 그림 보면요, 더 많이 깎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짠하고 화석이 우리 눈에 발견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설명에서 중요한 말에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이 운반이 됩니다. 운반. 그 다음에요. 그렇죠. 그 생물 위로 퇴적물이 두껍게 쌓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이 되는 거죠. 아직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려면 솟아오른 뒤에 깎이고 더 많이 깎여서 화석이 드러난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이 낱말들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실험으로 추리하니까 재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추리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살았던 모든 생물이 화석으로 다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재 표시해 보면요, 생물 몸체가 호수나 바닥에 운반되어 가라앉겠죠. 이미 사체가 저 위에 죽어 있을 수 있는데 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계속 끌고 내려가. 바위돌 굴려서 점점 작은 돌멩이가 아래로 쭉 내려오듯이 이렇게 쓸려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는다. 운반 후에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쌓인다는 거죠. 퇴적물이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인다는 과정에서 지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층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진 누르겠죠. 이렇게 진 누르면서 이 안에는 공기 하나 들어갈 수 없이 완벽한 미이라 형태로 화석이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뼈라든가 단단한 것들은 좀 오래 버티지만 살거면 벌써 다 녹아버리고 썩어봐서 없어버리고요. 뼈 같은 거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고요. 그 뼈마저도 녹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남죠. 자국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양분 성분들이 흘러들어가면서 여기 빈 공간을 메꾸게 되는데요. 우리 잘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이게 솟아 올라와서 깎여버리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할 수 있냐면 히말라야 같은데 히말라야 산맥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보면 바닷속 조개류 화석이 나오거든요. 그곳은 옛날에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융기하면서 위로 지각 변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 기억나요? 멘틀이라든가 핵, 내핵 그죠?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내부에서 열과 열의 이동 계속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지구 내부의 뜨거운 움직임들, 마치 화산 같은 움직임들이 결국 맨 위에는 지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찢어지고 단층 갈라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터져서 화산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융기할 수 있죠. 위로 올라올 수 있죠. 왜냐? 특히 이 두 번째 단계, 퇴적물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적물이 안 쌓이거나 아니면 천천히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석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 첫 번째는요.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이렇게 빠르게 쌓여야 돼요. 천천히 쌓이면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썩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동물이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화석을 살펴보면요. 뼈나 껍데기, 잎 이런 것이 많이 발견돼요. 이런 부분은 바로 생물의 몸체 중에서 단단한 부분이에요. 살은 어때요? 물렁물렁하고 단단하지 않죠? 쉽게 썩어요. 그리고 여러분 찰흙에 뭔가 무늬를 찍을 때도 단단한 부분으로 찍어야 잘 찍히죠. 물렁물렁한 부분은 흔적이 잘 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에서도요. 꽃은 어때요? 꽃잎은요 쉽게 찢어지고 쉽게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쉽다.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하고 몸체 중에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어때요?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죠. 우리 교재는 여기 이 부분이죠.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별표 3개짜리인데 생물의 몸체나 흔적으로 퇴적물이 흙이나 흙이라든가 아니면 화산 폭발 같은 걸로 빠르게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존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천천히 흙이 수십만 년 동안 쌓이는 것보다는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흙이 확 산더미가 화석이하고는 다르죠. 미이라고 보지만은 폼페이 화산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쌓이니까 더 보존될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그게. 그 다음에 화석이라 안 부르고 이제 미이라라고 부르잖아요. 생물의 몸체나 몸체 단단하거나 질긴 부분이 있을 때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더 쉽죠. 왜냐면 그게 꾹 자국이 눌러지니까요. 그게.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단단하거나 질긴 부분이 있으면 서로 만들어지기 쉽다는 건 단단하거나 질긴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뼈죠, 뼈. 뼈 같은 게 꾹 눌러져서 그 자국이 잘 남잖아요. 그 자국대로 그대로 화석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뼈 같은 게 딱딱하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그 뼈 같은 게 잘 이렇게 보존돼서 우리가 오늘날 공룡박물관에 가면 뼈들이 막 붙어 있어서 그 공룡뼈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공룡뼈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진짜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는 통상적으로 볼 때 1000년 정도면 다 부식돼서 다 사가버리거든요. 근데 공룡이 살았던 시기는 2억 년이니까 2억 5천만 년 전이니까요. 2억 5천만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뼈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그 뼈들은 뼈가 아니고 뼈 자국이 생긴 그 구멍에 여러 가지 다른 광물질이라든가 여러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그게 마치 석고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캐서 그게 이제 잘 발견되면 좋은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발견되면 그걸 또 다 맞춰서 조각을 맞춰서 공룡 박물관에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없는 건 가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공룡 뼈들 실제로 한 보존이 잘 된 건 한 7-80% 정도 보존되면 기가 막힌 거고요. 없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없는 뼈 부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게 어떤 뼈들은 아예 통째로 다 가짜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보는 공룡 뼈들은 진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석고 형태로 굳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공룡 뼈를 발견한 거를 가운데를 탁 잘라버리면 뭐 엿자르듯이 자른다고 해서 그 안에 진짜 뼈 성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고, 자 아무래도 그래도 딱딱한 게 있어야 잘 이게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자국대로 이제 그렇게 형태라도 보존하려면 그 붕어빵처럼 보존하려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살 이런 건 뭐 금방 다 부식돼서 없어져 버리고요. 자 그다음에요. 진짜 뼈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냉동됩니다. 냉동. 그래서 맘모스 화석 같은 경우는 화석이라고 안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맘모스 유해라고 유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석이라고 안 불러요.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도 있죠. 냉동 인간, 냉동 맘모스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말고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운 좋게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 속에 그냥 들어가서 조그만 그 팔이나 모기 같은 게 그대로 그냥 화석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걔네들이 뼈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대로 얘네들이 조직 그대로 살아서 보존되는 경우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 이 모기가 만약에 공룡을 그 당시에 2억 5천만 년 전에 공룡을 물었다라면 그 속에 피를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 공룡의 피를. 그 상상력으로 공룡을 복원한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룡의 DNA나 이 모기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보존되는 기간이 한 500만 년 정도라고 해요. 500만 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2억 5천만 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룡의 DNA가 발견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영화 속이니까 그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만약에 그런 기술도 나온다면은.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런 호박을 깨가지고 그 안에서 모기를 이렇게 추출했다 하더라도 모기 피를 뽑으려는 순간에 이미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공기와 맞닿기 때문에 순식간에 미생물로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DNA를 추출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딱 맞아떨어야 돼. 갑작스럽게 위에 덮여져야 되고 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딱딱 맞아떨어야 화석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과거에 우리 고생물 시대에 우리 과거에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식물이나 동물 중에 화석화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된 화석이 많아서 그렇지 살아있는 개체 수에 굉장히 적은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따라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 모두 다 화석으로 남아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르켜주게스의 발자국도 먼 미래에 화석으로 남기 좀 어렵겠죠? 퇴적물이 빨리 쌓여야 하는데 지금쯤 이미 그 발자국이 다 지워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근데 이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조건들을 그래서 이 조건들을 충족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화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존, 물론 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지만 옛날에 살았던 종의 개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만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건이 딱딱 맞떨어져서 갑자기 확 위로 덮이고, 그죠? 또 단단한 자국들이 남아 있어야 되고 뼈 같은 게 꾹 눌러져 있어야 되고 그 자국들이 그대로 다른 물질, 광물질 같은 게 채워지면서 굳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화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 밑에 있죠. 바로 밑에. 밑에가 위에 있구나. 어디야? 여기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29페이지. 이쪽에 있네요. 29페이지. 이 공룡 발자국은 어떻게 화석으로 남게 된 것일지 생각해 볼게요. 아르켜주게스는 이렇게 단단한 지층을 쾅쾅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찍었을 거래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바위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요, 흔적이 남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당시에는요, 단단한 층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흙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쾅쾅 이 진흙에 흔적을 남겼고요. 이 진흙이 햇빛을 받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퇴적물이 쌓여서 화석으로 남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29배 적어볼까요? 이렇게 공룡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 공룡 발자국 같은데, 당시에 이 땅이 그 당시에 부드러운 진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에 쿡 들어가잖아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자, 이 위로 뭔가가 채워지고 여기가 덮여질 수도 있잖아요. 덮여져서 우리가 땅을 파다가 그 안에 알맹이를 이렇게 알지네이트 알맹이를 빼듯이 빼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발자국은 좀 다르죠. 발자국은 바다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닷물이 때리고 바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깎여 내려가서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덮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보존이 되면서 깎여 내려간 거죠, 밑으로. 잠깐만요. 화산 위에 그 분화구처럼 그렇게 해서 발자국이 해안가에 발견돼서 덮이기보다 덮일 수가 없죠. 왜냐면 바닷물이 때렸다 끌고 내려가고 때렸다 오히려 그 깎여서 오히려 얕아졌지. 잘 덮이기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바다의 특징이 이제 갯벌친 이게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파도가 세게 치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남기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빨리 굳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려야 되니까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이 방향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가 쌓이면 또 바닷물이 또 쓸고 내려가 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가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공룡 발자국이 나온 곳은 뭐 고성이라든가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단단한 층을 밟고 간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흙을 밟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화석이 오랜 시간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 그 비밀 이제 알게 되었죠? 자, 여기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이 딱 모습을 보고 이거 무슨 공룡이에요? 이렇게 잘 아는 공룡 박사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이 공룡,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이 공룡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화석 덕분입니다. 화석이 발견되어서요. 오, 공룡의 발은 이렇게 생겼었나 봐. 또 공룡의 머리는 이렇게 생겼네. 이빨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화석으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화석을 발굴하여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요, 이렇게 화석을 발굴해요. 이 발굴된 화석을 복원,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잘 맞춰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화석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냅니다. 어떤 것을 알아낼까요? 우리는 화석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으며 화석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 비밀도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교재는 여기죠. 지금 29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공룡뼈들, 복원들은 다 전부 다 화석으로, 뼈 모양으로 복원된 것이. 그러니까 화석이죠. 화석뼈. 실제 뼈의 성분하고는 다르고요. 뼈가 아니라 화석 형태가 돼서 그 뼈 자국에 다른 광물질 같은 게 녹아들어서 굳어서 뼈가 돼서 그걸 우리가 조각조각 이렇게 맞춘 것이지 이 자체가 뼈는 아닙니다. 뼈는 오래 버텨봐야 한 1000년 정도면 다 부식돼 버리기 때문에 2억 5천만 년 전, 2억만 년 전에 공룡들의 우리가 뼈를 다시 이렇게 발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뼈들이 아니라 뼈 대신 다른 걸로 채워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화석 조각들을 우리가 갖다 붙인 거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화석을 굳어버리면, 그러니까 화석이 석이 돌석자가 되는 돌처럼 됐다는 거예요. 돌처럼 석화, 화석화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돌처럼 됐다. 화석이라는 것이 돌처럼 됐다는 거예요. 딴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서 딱 그 자국을 메워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뼈가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는 냉동 맘모스죠.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게 땅속에서 얼려서 발견되는 거, 이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이건 또 화석이라고 안 불러요. 유해라고 해요. 유해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가 공룡 뼈를 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화석입니다. 뼈 성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 변해서 그 뼈 자국 모양으로 좀 틀이 본떠져서 그 틀만 이렇게 그 모형이 남아 있는 거죠. 모형이, 정확히 말하면 모형이. 사진 조사도 이게 실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뼈 모양으로 구멍이 파여서 그 구멍에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서 다 굳어버린 거예요. 돌처럼. 또 굳어버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실제 이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빨 모형들이라고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고생물학자나 그 공룡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주라기 공원에도 나오죠. 공룡을 보면 굉장히 흥분하는 과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을 알아낼까요? 우리는 화석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으며 화석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 비밀도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활 모습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야기해 줄게요. 만약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오, 옛날에는 이런 생물이 살았나 봐. 봐봐,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머리 있고 가슴 있고 꼬리가 있네.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막 이렇게 껍데기에 무늬가 있는 이런 생물이 살았나 봐.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삼엽충의 생김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봤더니 이 모습은 물속에서 생활하기에 참 좋게 생겼어. 그렇다면 이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은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물속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지역이 옛날에는 이렇게 물속이어서 이 물속에서 삼엽충이 막 기어다녔겠구나. 이런 삼엽충이 기어다녔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크기나 생김새, 생물의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죠. 그 당시의 또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화석을 통해서 여기가 옛날 바다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삼엽충 화석이잖아요. 삼엽충 화석. 삼엽충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화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요. 삼엽충 화석이 있을 때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좀 생김새를 충분히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당시 주변 삼엽충이 발견된 그 유적지 주변이요. 유적지라기보다는 이제 그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 주변이 옛날 강 속이나 바다 속이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삼엽충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요 근처가 옛날 바다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곳이 아마 물속이나 바닷속이었겠구나 하는 걸, 그 주변 지형이, 그런 걸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다.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특정 시대별로 여기 보시면은 이 삼엽충도 특정 시대별로 이게 진화를 해왔을 텐데 똑같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뭐 시기죠. 이건 해부학적 구조적 특징이고요. 시대별 특성 같은 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석탄기와 페름기 시대엔 이런 게 많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하고 데본기라는 시기에는 또 이런 게 많이 발견되고, 오르도비스기에는 또 이런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캄브리아기나 캄브리아 이전을 선캄브리아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발견된 삼엽충들의 특징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형이 많이 발견되면 화석이 요 시기가 요 지층이 아마 그때 시기의 지층이었구나, 캄브리아대 지층이었구나, 오르도비스기 지층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층이 쌓인 시기나 지층이 쌓인 당시의 환경은 그 당시 환경이 바다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화석이 그런 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삼엽충의 생김새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엔 예를 들어서 이런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산호잖아, 산호. 지금 산호의 생김새와 정말 비슷하네. 이 산호는 옛날부터 살았나 봐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산호 화석이 발견된 곳은 당시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산호 우리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혹시 바닷속 잠수해 본 친구 있나요? 잠수를 하면요, 조금 내려가면 아주 멋진 산호가 쫙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산호는요, 깊이가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사는 동물이에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오늘날의 산호가 이렇게 깊이가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산호 화석이 발견된 곳도 옛날에는 이렇게 얕고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이 지역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밌죠? 자, 그럼 만약에 그래서 산호 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 이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은 당시에 아주 얕은 바다나 산호 좀 따뜻한 물에서 잘 자라잖아요.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당시의 환경을 충분히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화석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이죠. 이번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와, 옛날에 이런 공룡이 살았나 봐. 발자국 굉장히 크네. 엄청 큰 공룡이었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이 지층은 바로 공룡이 살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지층이 쌓인 시기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요, 연료로 사용되는 화석도 있습니다. 바로 석탄과 석유예요. 석탄과 석유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이 연료로도, 이렇게 석탄과 석유로도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구나. 석탄과 석유를 화석 연료라고 하자.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룡 발자국은 요 밑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가 우리 이 가족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공룡이 많았구나, 공룡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요 공룡이 찍힌 자국 당시의 지층이 쌓인 시기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공룡별로 시대가 이제 시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질 시대가 있습니다. 뭐 시생누대, 원시생누대, 그다음에 이제 캄브리아기, 아까 오르도비스기. 앞자만 따면 이제 캄 오세요 오실 때, 캄 오세요 오실 때.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죠. 그다음에 석탄기와 페름기, 석패, 그다음에 트쥐백이죠. 트쥐백. 쥐로 만든 백인가? 트쥐백,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우리 잘 아는 공룡들의 시대가 이 시대였죠. 빨리사, 팔레오기. 이는 제3기라고 불렀던 거죠. 제3기, 제4기인데요. 요즘은 신진기, 네오가 새롭다. 네. 빨레사, 빨리사, 이렇게 좀 발음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기별로 우리가 발견되는 화석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 지층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공룡이 발견되는 그 특정 공룡의 종류를 알면, 화석을 종류를 알면 그 지층이 쌓인 시기나 지층이 쌓인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가해서 화석연료랑 fossil fuel. 화석연료라는 게 뭐예요? 고생물의 생물과 또는 식물을 포함해서 동식물이죠. 자네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썩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만들어진 그러한 에너지 자원을 화석연료라고 하거든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들 수가 있죠. 우리 흔히 석유 하면 뭐 공룡이 이제 썩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룡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요. 공룡, 뭐 고사리, 나무, 동식물 다 포함합니다. 뭐 플랭크톤까지 심지어. 것들의 모든 사체들이 오래 세월에 걸쳐서 그것들이 이제 썩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걸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들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 화석하고 바다에 살았던 화석, 아까 삼엽충 같은 거라든가 공룡 같은 거 보면 어룡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이 당시 여기가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도 추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의 바다의 분포가 어디까지 퍼져 있었고 육지가 어디까지 퍼져 있었는지도 그런 것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서 특히 대체로 보면 이제 이런 지역에 대체로 이런 화석들이 나오면 이 지역 주변에는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석탄이 발견될 확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원 탐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석탄과 같은 탄광들은 대체로 주변에 식물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석탄 탄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탐사 개발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화석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죠. 자, 그럼 우리도 화석을 연구한 과학자처럼 고사리 화석을 보고 그 당시 지역의 환경을 한번 짐작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고사리 화석이 딱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교재는 28페이지 부분, 28페이지. 자, 고사리 화석입니다. 봤더니요, 오늘날의 고사리랑 굉장히 닮았어요. 무엇이 닮았나요? 그래요. 이렇게 줄기가 있고요. 이 가는 줄기에 이렇게 작은 잎이 이렇게 막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잎이 막 달려 있어요. 즉, 고사리와 고사리 화석 모두 잎과 줄기의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좀 달라요? 그렇죠. 색깔은 조금 다르죠.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잎과 줄기의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러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디에서 자란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사리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등산하다가 많이 봤습니다. 바로 고사리는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살아요. 그렇다면 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곳도 옛날에는 어떤 곳이었다?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었겠구나. 그런 곳에서 이 고사리가 옛날에 살았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화석이 우리에게 옛날 지구의 모습을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보물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우리 생각하면서 개념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면 형태는 서로 비슷하고요. 형태는. 그 다음에 오늘날 고사리가 사는 곳과 비교해 봤을 때 고사리가 대체로 좀 따뜻한 육지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 당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곳도 역시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리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고사리는 좀 비교적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사니까 당시 화석이 발견된 주변 지형도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비슷한 생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화석 생물과 비슷한 것을,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화석 생물과 비슷한 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날 생물이 사는 모습과 환경을 바탕으로 당시 그랬을 거라고 역추리를 해보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오늘날 비슷한 화석을 생물을 찾아보고 살아있는 것 중에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날 사는 생물의 모습과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그랬을 거라고 역추정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샘플로 나와 있는 또 화석도 있는데, 하나는 거북이 화석으로 보여지고요. 거북이 화석. 하나는 이제 물고기 화석들로 보여집니다. 그럼 거북이의 경우는 육지와 물속 둘 곳에 다 살잖아요. 오늘날 비슷한 거북이를 찾아보면. 물고기의 경우는 대부분 물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석이 발견된 주변 지형도 이 땅도 아마 당시에는 물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왜냐면 물고기랑 거북이가 같이 발견되니까. 그렇다면 거북이는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물고기는 바닷속이나 강물 속에만 있으니까 이곳은 아마 물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역을 추정해서. 자, 우리 만지방책 있으면 펴서 보시고요. 있으면. 없으면 이 화면 보세요. 자, 생물의 27페이지,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덮여버려요. 빠르게 덮여야 화석이 더 잘 만들어지고요. 28페이지. 화석을 이용하면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생김새를 우리가 거꾸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당시 생활 모습, 그 지역의 환경이었던 게 환경이 바닷속이었든 습한 곳이든지 따뜻한 바다였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당시에 지층이 어떤 시대였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런 시대였구나, 이 시기가. 그 지질 시대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는 옛날에 생물이 변한 것으로서 식물도 포함한 겁니다. 것으로서 이렇게 오늘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 화석이 연료로 된 거죠. 화석화된 연료죠. 화석화된 연료. 고사리와 고사리 화석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일단 비슷한데 색깔이 다르죠. 네, 색깔이 화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죠. 흔적이기 때문에 흔적이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석들은, 박물관에서 보는 화석들은 일부러 색을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또 눈에 잘 띄게 하려고, 또 확실하게 비교하게 하려고, 예, 색을 넣어서 입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색깔이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색이 돼요. 되게 이런 식입니다. 거의 흑색에 가까워, 흑색. 잘 써놓을 거야? 비슷한 점이 이런 점이 비슷하면, 차이점이 있다면 색깔이 다르다고 써볼까요? 색깔이 다르다를 우리 교재에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르다. 유레카! 가르쳐주겠어. 아주 쉽게 알려주겠어. 자, 이거 봐. 생물의 몸체나 생활하는 흔적 위에 뭐가 계속 쌓이면 지층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 지층 속에서 화석이 만들어진다.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이고 생물의 몸체의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쉽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물의 몸체나 생활한 흔적 위에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면 지층이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 지층 속에 화석이 만들어진다.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이고 생물의 몸체의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쉽다. 화석의 이용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그 다음 거 돌아볼까요? 자, 장세현. 자, 화석의 이용. 옛날에 살았던, 화석을 발견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모습, 생김새나 생활 모습, 화석이 발견된 당시 지역에 거기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따뜻했는지, 고사리가 발견되면 따뜻한 지역이구나. 화석 발견되면 주변에 석탄이 발견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는지, 캄브리아 대기였는지, 페름기였는지, 오르도비스기였는지, 그런 지층이 쌓인 시기도 알 수 있어요. 그 지층이 발견되는데 그런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는 걸 알면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면 이 땅이 그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화석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화학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 연료들을 화석연료라고 하죠.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 생활 모습, 화석이 발견된 당시 지역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 수 있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로 이용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화석으로 공룡의 모습 되살리기 나와 있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이건 뭐 이렇게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영화 제작의 숨은 줄자 고생물학자. 그래서 이 고생물학자들이 주라기 공원 같은 거 할 때 많은 그 조언을 해주죠. 우리가 고고학자라는 얘기 많이 고고학자. archaeologist라고 부르는 고고학자는 인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생물학자는 이 인류 이전의 시대에 관심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aleo란 말이 ancient랑 똑같아요. ancient. paleontology라고 해요. paleontology 고생물학, paleontologist 고생물학자입니다. 고생물학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영화라든가 많은 조언을 자문을 해주는데요. 뭐 다리 화석 이 화석이죠, 화석. 이건 뼈가 아니라, 진짜로. 뼈가 아니라, 이 두께를 보니까 이건 걸어다녔었겠구나. 이렇게 두 발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생물학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나 다리뼈 화석의 구조를 통해서 공룡의 움직임을 복원합니다. 공룡 머리뼈 화석의 구조를 연구하고 이걸 아래턱에 힘을 봐서는 육식했겠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룡 영화를 제작할 때는 우선 공룡의 모습을 컴퓨터로 모델링하고 공룡의 모델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실물로 제작하고 움직임을 조종해 촬영한 후 영상에 공룡의 소리 등을 더합니다. 공룡의 모습을 재현할 때 고생물학자의 목소리 같은 경우도 이 소리도 이 성대 구조라든가 이 구강 구조 등을 참고로 해서 이 소리들을 상상해서 입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소리를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자, 우선 자문을 받는데 이때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며 따라서 과거에 제가 영역 영화를 보면 공룡의 외형이 점점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이 학문도 계속 발달하니까 이 학문도 더 많은 유적이나 화석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면서 복원하기도 쉽고요. 조금 더 기술들이 나아지면서 요즘 영화로 갈수록 공룡의 모습이 점점 섬세해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층이죠.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층층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지층이죠. 지층의 특징은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께나 색깔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지층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죠. 휘어진 모양, 뭐 끊어진 모양 등등등등. 자, 그다음에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차이점과 공통점. 공통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층이 있다는 것과 줄무늬가 있다는 것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특징이죠. 실제 지층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하다. 이건 화석도 똑같아요.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훨씬 더 단단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형 화석과 실제 화석의 차이점은요. 퇴적암입니다.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인 뒤에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퇴적암을 만드는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과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진 과정의 공통점, 눌려져서 만들었다. 서로 단단하다. 그렇죠? 차이점. 시간이죠, 시간.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실제는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 그냥 오랜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실제 퇴적암은 운반돼서 화석도 비슷해. 화석도 운반된 뒤에 물에 의해서 운반돼서 만들어지지만 퇴적암 모형은 우리가 직접 인위적으로 섞어서 만드는 것이죠. 자,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역암, 그리고 사암, 그리고 이암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자갈이 섞여 있는 역암, 그리고 모래가 굳어서 낸 사암, 그리고 진흙이 굳어서 낸 이암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층과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물이 운반한 퇴적물이 쌓여서 먼저 쌓인 퇴적물 위로 또 그 추후로 계속 퇴적물이 쌓이면서 알갱이들이 점점 이렇게 사이의 공간들이 이제 없어지고 좁아지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서 이 사이를 다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는 것이 쉽습니다. 화석.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 이 지층 속에서 발견되면 이것을 화석이라고 하고요. 화석이 되려면 적어도 시간상으로 한 1만 년은 넘어야 보통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죠. 화석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분류 기준으로 하면 동물화석과 식물화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화석이 잘 만들어진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퇴적물이 쌓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단단한 부분이나 질긴 부분이 있어야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죠. 당시의 생물의 크기나 생김새, 화석 속 생물의 생활 모습, 당시의 환경, 그리고 지층이 쌓인 시기나 지층이 쌓인 당시의 환경 등, 어떤 그 지층이 쌓일 당시에 어떤 지층이 시기였는지, 또 그 당시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과정 아까 했던 건데요. 운반돼서 가라앉고 쌓이고, 그죠? 지층 속에서 화석이 되고, 그것이 솟아오르면서 또 깎이면
예, 솟아오르는 게 여기 나왔네요. 예. 화석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눈에 보기입니다. 지층의 종류들 알고 있죠. 수평 지층, 휘어진 지층, 끊어진 지층이었고요. 특징들은 줄무늬가 있고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각 층의 두께와 색깔이 다 다양하다. 아까 위에서 했던 거죠. 지층과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물이 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쌓여야죠. 세정물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층층이 눌려져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것이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자, 여감이죠. 여감.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큰 자갈이나 모래 진흙이 섞여 있다. 3. 주로 진흙보다는 알갱이 크기가 큰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이고요. 이암이죠. 이암은 진흙과 같은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암석이다. 그래서 이암, 그 다음에 3, 여감의 순서죠. 알갱이 크기가요. 자, 그 다음에 화석 분류 기준 해서 기본적으로 동물화석, 식물화석 나눌 수 있고요. 동물화석, 삼형충화석, 물고기화석, 조개화석. 식물화석은요, 고사리, 밤나무의 화석, 한풍이 화석, 식물화석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생물의 크기, 생김새, 생활 모습 등을 알 수 있다. 또 지층이 쌓인 시기라든가 지층이 쌓인 당시 환경 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층과 화석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